예, 전병서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그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드릴 얘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중국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는데 중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미국의 동맹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공포, 여기서 일단 벗어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번에 지금 그 동맹의 이익보다 동맹 탈퇴의 불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미경중,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안미경중이 뭐든지 간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필살기가 하나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헛발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 팔 것, 중국에 팔 것 제대로 고르자. 그래서 인사이트 하나 말씀 올리자면 취하지 말고 즐기지 말고 처절하게 방문운전하자. 그리고 지금 제조업에 밀렸다고 징징거릴 필요가 없다. 금융으로 돈 벌면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중국 관리는요, 약한 자가 큰 놈을 관리하는 방법은요, 저는 모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기가요, 혈관 찾는데 고수죠. 어떻게 그걸 찾냐는 거죠. 거긴 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사이에 라면 팔고 빵 팔고 자동차 아반떼 팔고 했는데 에루샤를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루샤가 뭐냐?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유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중국에 팔면 되는데 우리는 에스키모를 좀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을 때 보면 늑대가 좋아하는 피를 칼에다 묻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얼리고 또 얼리고 해서 얼음판에 거꾸로 꽂아 놓으면 늑대가 그 피의 유혹에 이제 혀로 핥다가 결국은 자기 피가 계속 묻는 줄 모르고서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늑대를 가져갈 수 있는데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한국에 있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뭘까요? AI, 반도체, 에루샤, 그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게 우리가 가장 유력하겠죠. 그래서 저는 작은 것이 큰 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상대의 엑기스를 정확하게 팍질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지만 칼을 빼가지고서 급소를 못 지르고 무 하나 자르고 다시 집어넣으면 하나만 하죠. 그 사이에 우리가 대중관계에서 많은 전략 정책이 나왔지만 무 썰고 다시 칼집에 집어넣는 누구를 보면 안 된다. 제가 오늘 말씀 올릴 내용은 5가지인데요. 첫 번째, 미국의 바이든 정부 최근 3년 동안의 대중국 고립 전략 어떻게 갔냐? 결론, 구멍난 그물이다. 기가 막힌 전략적으로는 좋은 전략이었지만 결과를 나중에 보시면 별로 얻은 게 없다. 두 번째, 지금 번영과 평화는 힘으로 지킨다는 말씀 올렸는데요. 중국이 말을 굉장히 험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특히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우경 교수님 자료 제가 보니까 엄청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픈 개는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지만요, 어디 가서 물려가지고 왔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 케어 주려고 약 발라주려고 손을 대면 어떻게 할까요? 그 개가 물거나 아니면 짖습니다. 중국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픈 나라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분단 국가가 딱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중국이고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 번째, 미국의 디리스킹, 갑자기 단어가 나왔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근 아마 한 3주 사이에 한국의 모든 언론에서 40년 중국 끝났다, 중국 경제 위기다, 부동산발 세계 위기, 서브프라임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서브프라임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상품도 없어요. 근데 그 얘기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 결론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위기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위기론은 앨런 머스크하고 닥터 마니한테 물어봐라. 거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 빼고 국무장관, 재무장관, 기후대사, 상무장관까지 줄줄이 중국을 갑니다. 끝난 나라에 왜 갑니까? 답은 먹을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 데이터 몇 개 나중에 체크해 보겠습니다만은 위기냐 아니면 슬로우한 리커버리냐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2분기에 6.3% 성장했어요. 우리는 6% 성장은 기억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1.4% 이러는데 6%가 끝난 나라 망했다 그러면 1.4%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중국이 경기를 안 산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이제 클린턴이 얘기한 게 있죠. 바보야 경제야. 근데 거기 하나를 더 짜이하자면 경제는 심리야 바보야. 제가 볼 때는 공대 출신의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서비스에 약합니다. 중국이 지금 산업 구조가 서비스가 절반을 넘어가는 서비스 주도 성장 산업에서 공대 출신 CEO들의 명령형 경제 정책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 정책 발표한 게 7월 17일부터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한 달 반 발표한 정책이 바로 효과가 날 것 같으면 그게 뽕도 아니고 경제 정책은 발표하고 나서 최하 3개월 걸려서 데이터 나오는 거죠.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봉책, 은발의 오줌 누기 뭐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다고 아직도 보름도 안 지났는데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보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경제가 위기인지 해보기 전에 석 달 뒤에 10월 달 데이터를 봐야 된다. 이걸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아무리 떠들어도 레토릭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탈중국, 감중국, 진중국을 구분하자고 제가 말씀 올린 건데요. 우리 디커플링 전 세계에서 우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은 인당 소득 $10,000 때에 이 중국으로 가져갔던 우리 아이템 빨리 빼야 됩니다. 안 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산 수출 자유지역, 구미 수출 자유지역으로 부천 수출 자유지역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당 소득 $10,000 때 갔던 아이템 싹 다 빼야 됩니다. 두 번째, 감중국 서서히 빼야 될 거,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아직도 잘 팔리는데 그걸 왜 뺍니까? 먹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죠. 그리고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다 빼라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말씀 올리면 아마 CEO들이, 회장님들이 가장 타고 싶어하는 차가 벤츠 S580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벤츠 S클래스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고 독일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36%를 삽니다. 미국이 한 13%, 독일이 10%. 이 나라에 에르샤를 팔면 대박인데 거기에 라면 팔고 이게 초코파이 팔고 아반떼 팔려고 들어가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중국 지금 안 들어가면 답이 없다. 중국이 인당 소득 $13,000에 소비가 폭발하는 시즌에 탈중국 노래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위기만 강조하고 거기에 기회를 잡을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살골이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습니다. 돈 앞에서는 적을 미워하지 마라. 왜?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중국과 단 한 번도 사상의 동지, 이념의 친구였던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돈으로 맺어진 관계고 돈 안 되면 헤어지는 것이고 돈 되면 붙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지금 돈이 안 되냐? 돈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경영의 구루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앨런 머스크죠. 앨런 머스크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돈 안 되는 중국, 망해가는 중국에 왜 세계 최대 전기차 공장을 짓고 최대 ESS 공장을 짓냐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하는 애플은 왜 중국에서 공장을 빼지 않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보지 말고 이 돈하고 세계 최고의 경영의 구루가 뭐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 몇 가지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최근 말이 많은 중국 부도 40년 끝났다. 맞는 말인가? 최근 한국 언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정말로 험악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냉정한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EQ, 감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WSJ가 딱 요거 하나 썼습니다. 차이나의 40년 붐은 끝났다. 기자가 썼어요. 근데 이게 정말 월스트리트저널의 오피셜한 뷰일까요? 미국의 오피셜한 뷰일까요? 근데 거기에 한국을 놓고 보면 뭐 언론이 다가 끝났다는 게 박수를 치지만 제가 볼 때는 머스크하고 전 박사한테 점정사 아닙니다. 닥터만입니다. 첸 보시면 돈한테 물어보면요, 금융위기가 올라라는 주가금리 합률이 이게 난리가 납니다. 우리 이미 경험 한번 했잖아요. 금융위기 때 금리 폭등해야 됩니다. 환율 폭락해야 됩니다. 주가 폭락해야 돼요. 그런데 7월 이후에 중국의 주가 금리 환율의 폭락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요, 지금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0년 이후로 세계 성장보다가 낮은 적 한 번도 없고, 미국보다 낮은 적 한 번도 없고, 한국보다 낮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내로 남부를 전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2023년에 시진핑 정부가 5% 목표를 잡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역사상 최저 성장입니다. 그러나 장쩌민 시대 때 GDP를 1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 시진핑 2기 정부의 GDP가 저게 26배가 더 크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 1%는 장쩌민 때 13%가 아니라 26%를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망했다고 나라는 나라에 지금 보시면은 제이크 셀러반을 포함을 해서 줄줄이 가서 지금 레이먼드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왜 갔냐는 거죠. 미국 제가 볼 때는 철저한 상인종의 나라입니다. 돈 안 되면 뒤도 안 돌아보는데 거기서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뭐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 빈집이 1억 3천만 채가 있어서 중국 부동산 난리가 나 죽었다. 근데 재미난 것은 2019년인가요? 그때는 또 6,500만 채가 빈집이라고 난리를 쳤고 거기에 뭐 망한다고 그 난리를 쳤어요. 근데 불과 3, 4년 만에 갑자기 빈집이 2배가 늘어서 1억 3천만 채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이제 학자분들 다 그러시지만 중국에서 우리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보면 말하지 마라. 답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가구 수가 얼마냐? 4억 9천만 가구입니다. 근데 도시화율이 65%인데 그러면 도시의 집이 3억 2천만 채인데요. 가장 최근에 런저핑이라고 그 학자가 다시 추산한 걸 보면 3억 6천만 채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도시집이. 그러면 1억 3천만 채가 빈집이면 41%가 빈집이거나 아니면 36%가 빈집입니다. 여러분 유학하실 때 지금도 아니고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그럼 집 3채 중에 하나가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북경, 심천, 상해, 동관, 칭다오 어디 가보셔도 집 3채 중에 한 채 비었을까요? 정말로 메이크 센스 하지 않은 이런 얘기들이 한국에 계속적으로 서큘레이션 하는데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걸로 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공부해보고 살아보고 일해본 차이나 스페셜리스트들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최윤선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중국을 중국어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중국을 한국어로 공부하고 심지어는 영어로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의 차이나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중국을 중국어로 배우고 공부하고 살아보고 먹어보고 놀아보고 공부해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그 동참을 하려고 아침에 헐레벌떡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집이 98년 이후에 지은 게요 2억 1천만 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얼마나 많냐고 그러는데 금년에 보면 재고가 586만 채가 있고요. 5년 정도 미분양이 지속된다고 하면 2,400만 채 정도고 순수 주택을 보면 1,100만 채 정도가 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재고 비율을 보면 사상 최대는 맞습니다. 97%. 그러나 이것이 1억 채, 1억 3천만 채는 이건 너무 엉터리라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세계적인 위기가 오냐고 그러는데 몇 개월이 비구이엔이 부도났는데 비구이엔이 100대 부동산 업체 점유율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탁회사가 하나가 부도났는데 이게 또 이 중국발 세계 금융시장 위기라고 그러는데 이거 중농신탁이요. 업계 구이하는 회사인데 시장 점유율 3%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의 부동산 GDP 중에 30%가 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끝난다. 계속적으로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 공부하신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뭘 하냐면 데이터 한번 안 보여주시는 거죠. 건축업하고 부동산이 가장 컸을 때가 15%고 이게 지금 12%입니다. 여기다가 철강, 시멘트, 건자재 이거 다 합쳤을 때 30%가 될지 말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발 세계 경제 위기 그러는데 이것도 중국이 2021년에 집은 이게 주도 동시지 차오도 동시가 아니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게 부동산 건설이 3년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도가 난 걸 보시면 2021년에 헝다가
2조 4천억을 부도를 냈고 2022년에 롱추앙이 1조 부도를 냈고 루이비가 1조 2천억을 냈고 이번에 2023년에 비구이언이 1조 4천억 부도를 냈어요. 근데 중국이 2021년에 흥가가 2조 4천억 냈을 때 왜 큰 난리를 쳤고 망했나요? 그리고 롱추앙 루이비 다 합쳐가지고 2조 2천억이고 금년에 비구이언 제일 크다고 했을 때 1조 4천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국의 우리가 비구이엔 완다가 뭐 난리 났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세 개 회사의 점유율을 보면 백교원이 5.2, 헝다가 1.2, 완다가 0.3%입니다. 100대 기업들 중에서 다 합쳐 6.7%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데이터를 안 보고서 그냥 뭐 1등했던 회사가 부도나서 중국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넌센스인데 아무도 이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언론이 전혀. 그래서 아마도 특파원분들이 중국어가 약해가지고 이 한자를 못 읽으시는가? 이제 그런 이제 농담 섞인 논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을 보면요, 이번에 끝났다 이러지만 그 사이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 하강은 4번이 있었습니다. 대략 이제 그 폭이 16개월에서 17개월 정도 갔는데 지금 한 17개월 정도 온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사이클은요, 서방의 사이클로 보면 안 되고 이게 시진핑의 보이는 손하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두 개가 같이 작용하는 환란 사이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죠. 활기가 돋으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수습하고 수습하면 죽어버리고 죽은 것을 풀면 바로 이게 활기가 돋는다고 하는 요 사이클인데 부동산을 여기다 대접하면 2019, 20, 21, 22, 23이 딱 요 사이클에 돕니다. 지금 어디 갔냐? 바로 25조스까지 갔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 죽으려고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중국에서 쇼프 빼놓고는 다 풀었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풀었는데 왜 부동산 경기가 안 사냐? 여기에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거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중국은 보이는 손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누가 세냐 그러면 보이는 손이 셉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은요, 이 기업인들을 띠가 개띠입니다. 개띠는 도구가 아니고 크랩인데요. 크랩은 한번 삶으면 다시 찬물에 집어넣더라도 다시 파래지지 않아요. 근데 그 죽은 개를 가지고서 중국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직도 살아있는 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어떻게 가냐 그러면 도시화율이 65% 지금 여기 있어요. 앞으로도 한 10년 동안 74% 가져간다고 하면 집이 매년 1,400만 채가 필요해요. 중국 부동산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왜 이제 경제가 안 좋냐는 것은 바로 저건데요. 저 오른쪽 보시면은 GDP 성장률이 14.2에서 3%까지 떨어지는데 거기 보시면 빨간 색깔이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저게 40% 넘어가면서부터 성장률이 훅 떨어지는 거죠. 이유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공대 출신의 자동차공학과, 전기공학과, 수리발전과 화학과 출신의 주석이 통치하는 나라가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여기서 사람 마음을 관리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책을 안 냈냐 그러는데 중국이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정책 20개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관련돼서는 최근 이제 한 3, 4일 사이에 거의 12개의 부양책을 냈어요. 그러면 이게 왜 효과가 안 나냐 그러는데 상식선에서 그 다음날 효과 나는 정책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돈 그렇게 많이 풀었고 2008년에는 4조 위안 풀었는데 왜 이번엔 돈 안 푸냐? 돈 풀었습니다. 4조 위안은 2008년에 GDP의 18%인데 지금 중국의 은행이요. 최근 1년 동안 순증이 30조 위안입니다. 중국 GDP가 120조면 돈이 얼마가 풀렸냐면 additionally 25%가 풀린 겁니다. 2008년보다 돈 더 많이 풀었어요. 근데 왜 돈이 안 도냐? 답은 이거죠. 소비의 기여도가 지금 67%고 중국은 지금 소비 국가가 맞는데요. 이게 지금 공동부유, 중국의 꿈, 이 두 개의 아젠다에 먹힌 겁니다. 그래서 공동부유하면서 중국의 꿈 하면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따프파이 이거 하느라고 이제 5년 동안 부패 세력 타파하는 사이에 기업들 헤맸었고요. 공동부유를 새로운 아젠다로 들고 나오면서 거기에 나쁜 놈 새놈 부동산 플랫폼 교육업체 이거 제재를 했던 것이 이게 지금 소비심리 악화를 가져온 거죠. 그러나 크게 놓고 보면 지금 중국 경제가 최근 20년간 보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클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면 재고 사이클이 거의 바닥 들어가는 요 시점에 부동산 회사들이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최근 4년을 저는 잃어버린 4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잠재 성장률을 한 5에서 5.5를 보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중국은 잠재 성장률을 상회한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민심이 전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은 이슈웨이텐 먹는 것 갖고 하늘로 삼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전심 민심이라는 것은 우리 서방 세계 인덱스로 보면 컨슈머 인덱스입니다. 이게 지금 사상 최저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올리냐가 답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 20년 중에 최악인 거, 이걸 올리냐 못 올리냐가 이게 시진핑 새 정부의 능력일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국에 관련되는 많은 얘기들 중에서 하나 볼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그 지금 미중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왜 우리한테 그렇게 이제 험악한 말을 하냐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외교의 천박한 품격은요, 첫 번째는 미성숙과 궁합니다. 중국이 먹고 살기 괜찮은 것이 78년이 아니라 2000년부터죠. 그럼 나이가 얼마냐면 23살입니다. 23살에 혈기방장한 젊은이의 말 막 나오죠. 그리고 우리만 뭐 이제 그런 느낌 받는 것이 아니라 1983년에 미국도 람보 외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7년부터 중국이 잘랑 이것도 소득 수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역사의 답은 그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외교관들 중에서요, 이 영어로 미국을 공부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 사령탑부터 밑에까지가 해외에서 유학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국적 감각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중국이 그렇게 오만하게 가냐고 그러면 바로 이 돈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G7 국가들의 이 GDP를 보면요, 이거 G2부터 G7까지를 다 합쳐도 중국 GDP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말에 굉장히 우리가 샥을 받긴 하는데, 이 중국 외교부가 얘기하는 것이 참견 마라 불에 탄다 자멸한다 예고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제가 볼 때는 독창성이 없어요. 창의성이 없습니다. 이게 외교부가 지어낸 말이 하는 거고, 제가 찾아봤더니 전부 중국의 고사 이 서적에 나오는 단어를 그냥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보면, 우리가 황장엽 망명 이후로 많은 한중 간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사마천이 답을 줬다. 10배 많으면 덜뜨고 100배 많으면 두려워하고 1000배 많으면 그 밑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90년 초반에 중국 GDP의 83%를 갔어요. 근데 지금 9%입니다. 바로 인간의 심리를 놓고 보면 10배 많으면 헐뜯는다는 것이 지금 이 반중 정서의 사상 최악은 바로 여기 있다고. 그러나 문제는 설레면 이기는 것이고요, 두려우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두려우십니까? 설레십니까? 아마 중국에서 공부하신 이 분들의 경우는 중국 그까이 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가 기업이든 사회 전체적으로든 정부든 조금 두려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복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잘 알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바로 여기에 이제 답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중국이 불만족하는 표현이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말이 험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핵심이기라는 것도 데피니션을 했지만 답은 이겁니다. 이런 제재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입으로 무슨 말을 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 앞에 가실 때도 대만 문제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그 히로시마 G7 가실 때도 얘기를 했는데 말 험악하게 했죠. 물장난하다가 불에 타 죽는 수가 있다. 우리 흥분했지만 결론은 보복한 게 있습니까? 바로 중국이 이것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지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중국하고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냉정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게 답이 있다. 그리고 지금 미중의 전쟁의 핵심은 그것은 반도체 AI 전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미국은 기술은 있는데 공장이 없고, 중국은 공장이 없는데 기술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스탠스가 강해갈 수 있는 것은, 미국은 공장이 없고 중국은 기술은 없지만 한국은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레버리지 걸어서 이제 우리 스탠스를 찾을 거냐 하는 것, 이제 거기에 우리가 중국을 다룰 수 있는 지렛대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요약은 서두에 말씀 올렸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는 핸드아웃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